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원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인 월진회의 청소년 기자단 박서진, 이준수, 고성진, 이아린, 김민선, 이예빈, 권민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연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악기,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 사무실에 찾아주셔서 무척 반갑고요. 이제 법조인이라 하면 일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지금은 로스쿨에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통칭해서 법조인이라 하는데, 법조인을 이제 크게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요즘은 직역이 굉장히 다양화돼서 이것 말고도 또 회사에 취직한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각종 공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된 변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네, 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 민사나 형사, 행정 같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판사고, 검사 같은 경우는 범죄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형을 집행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피고인 변론을 하거나 각종 민형사상 일방의 대리인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조 3년 하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세 개 영역을 세 개 직역을 법조 3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법조인 해볼 만한 직업인 것만은 분명해요. 다음으로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신데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검사를 꿈꾸셨나요?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조인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조선시대 때부터 쭉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제 관은 굉장히 높고 백성은 굉장히 낮고 이런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억눌린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죠. 이제 그런 것을 단기간 내에 극복하는 방안이 이제 옛날로 따지면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것밖에는 없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택했던 것이 이제 사법시험이었고, 옛날 검사 같은 경우는 범죄를 수사를 하고 오히려 법관보다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검사 쪽으로 직역을 선택을 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죠.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범죄 수사예요. 대표적으로. 하지만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형을 집행하기도 해요. 교도소에서 보통 형을 집행하지만 궁극적으로 형 집행의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생소하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 각종 행정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상대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리하는 소송도 검사들이 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들은 굉장히 직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한다. 공익의 대변자다. 공익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나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포기하고 싶은 굿이 떨어질 때는 이제 그때는 힘드니까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라고 하면 뭐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할 때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 서울에 가면 관악구에 신림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고시원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고시 공부할 때는 고시원이 한 200~300개 정도가
뭐 있었는데 거기에 하루 3끼 밥 해주고 그냥 그 방에서 고시 공부하는 또 학원도 있어요. 또 고시 학원. 이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죠. 근데 거기도 또 하나의 사회라서 뭐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의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수험생이잖아요. 여기 뭐 시험 공부할 때 힘들죠? 네? 힘들어 안 힘들어? 시험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빨리빨리 붙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좌절감 같은 걸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죠. 그 다음으로 일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글쎄,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이라면 그 이제 나는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검사하면은 보통 뭐 그 범죄자를 교도소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가끔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이렇게 교도소에 구속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검사들은 그런 경우를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가장 빨리빨리 밟아서 석방될 사람을 빨리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검사가 사실은 범죄자를 많이 잡고 뭐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보다 사실은 억울하게 잘못 구속된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빨리 석방시켜주는 검사가 사실은 더 훌륭하죠. 그죠? 저는 옛날 사법연수원 때 지도교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빛나는 영광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검사보다는 억울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석방시켜주는 그런 검사가 더 10배는 훌륭한 검사니까 그런 검사를 해라. 정말로 맞는 말이라서 이거 뭐 내 자랑 같지만은 그 석방률이 내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교도소 생활을 안 하고 빨리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해답을 빨리빨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돈을 못 갚아서 뭐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은 일정 부분 돈을 갚으면 변제를 하면 빨리빨리 풀어주고 그게 아무래도 가장 보람됐다고나 할까? 예컨대 상습 그 필로폰 그 투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밖에서 만성 신부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사람은 석방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뭐 그것보다는 밖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아들 때문에 그냥 과감히 석방시켜준 것도 사실은 뭐 보람찬 일이었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힘들었던 때라고 하면 이건 이제 대전에서 발생된 일인데 그 발바리 사건이라고 혹시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 유명한 성폭행 사건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발생돼서는 안 될 사건인데 그 어떤 택시 기사가 집집마다 침입해서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돈도 뺏고 했던 사건이 대전에서 한 신고된 것만 한 120건 정도 같아요. 이제 그것을 잡는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힘들었어요. 그 범인은 결국은 이제 체포가 돼서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다 알아야 법조인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뭐 90 과목에 1차에도 있었고 2차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뭐 기본적으로 뭐 거의 통으로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라서 헌법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본권 관련 부분인데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이런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소홀히 이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 그 헌법 체계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랑은 굉장히 대립되는 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공기 같은 거라서 공기는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공기가 없으면 여기 지금 3분도 못 견디고 다 지금 우리는 숨을 거둬야 되는 입장인데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본적인 그 국가 구조, 헌법 체계는 자유민주주의라서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라든지 북한식 공산주의라든지 이것은 애초에 배격하는 헌법 체계예요.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그 하나의 같은 동포고 같은 형제 국가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장차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북한식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따라서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치관을 어린 학생들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도 못 바꾸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헌법 교과서 할 때 우리는 뭐 그냥 옛날 고시 공부할 때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그런 부분 공부를 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 뭐 바꿀 수 없는 거 사유재산제. 그러니까 이건 뭐 공산주의랑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유재산제.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는 그러한 내재적 한계는 따라야 되지만 사유재산제를 통으로 없앤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 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존엄해서 뭐 부속품이나 기계의 도구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뭐 고문 금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그 다음에 사법시험은 지금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법시험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건 안 봐요. 오로지 성적으로만. 시험 볼 때에도 그 이름을 쓰고 채점할 때는 그 채점관이 그 누군지를 모르게 다 가려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 1차는 이제 객관식이었는데 객관식은 여러분 그거 해봤죠? OMR 카드로 해서 쭉 자동으로 점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차는 주관식인데 이제 그것은 그냥 필기시험, 오로지 이제 주관식으로 필기시험인데 그것은 이름을 쓰고 쭉 답안지를 적으면 그 이름을 띄어요. 그리고 이름과 답안지에 번호만 매겨서 채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채점을 했고 아주 안전장치를 해서 모든 것을 오로지 성적으로만. 그래서 또 그 후에 사법 그 연수원에서도 오로지 성적으로만. 그 다음에 검사 판사 임용도 전과가 없다면 성적으로만 했어요. 우리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 만능이냐 이런 얘기 나왔죠. 응? 인품이라든지 성품은 안 보고 뭐 성적으로만 하니까 성적 만능이냐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공정성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그냥 뭐 성적대로 성적은 싹 공개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너 왜 안 되냐 하면은 너 몇 등이라 안 돼. 그러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죠. 인품을 여러분 계량화해서 점수로 산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이외에는 다른 건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상고를 나온 사람도 절에서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여기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 하다가 변호사 하신 것이고, 뭐 응?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딱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왔어도 성적 나쁘면 다 떨어지고, 뭐 지방에 있는 어느 안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적만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장 공정한 시험이 사실은 사법시험이었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시험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돼서 로스쿨은 시험 가지고 물론 시험 성적도 보지만 그 이외에 다른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신 학교 보고 이렇게 무슨 다른 성적 이외에 다른 걸 많이 보니까 지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줘요.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점수가 몇 점이라서 떨어졌어 하면 승복하잖아. 근데 너는 종합해서 보니까 몇 등이야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왜 몇 등이냐면 너는 그냥 면접 점수가 보고 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승복이 돼? 응? 뭐 떨어졌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잘 승복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계량화 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만큼 공정성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고 개선돼야 되는지. 지금 대학교 입학 수능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이 수시는 조금 불공정하니까 정시를 많이 확대해라 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시는 수학 능력 시험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것이고, 수시는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스펙을 종합해서 이제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뭐 비슷한 거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그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걸 대학을 가는 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정하냐고 물어보면 공정해요? 사실은 의문이거든. 왜냐하면 그 학생부 작성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교사한테 있거든요. 그죠? 학생이 자기가 쓰는 건 아니야. 그러면 성실한 선생님 만나면 잘 써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 만나면 그 반 전체가 잘 엉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시험에서 붙이기도 하고 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지금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지금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들어가야 되는데 로스쿨을 들어가려면 슬프지만 대학교를 일단 좋은 데를 가야 돼요. 응? 알았죠? 그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 니트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시험인가?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법시험처럼 중고등학교 때 조금 학업 좀 게을리해서 뭐 대학교를 조금 시원찮은 데를 나왔지만 나중에 나 한번 공부 좀 해보겠다 해서 한번 해서 법조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 제도가 막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관리된 학생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로스쿨에서 뽑아주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또 니트 시험도 잘 봐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되니까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공정성이라든지 그 자기 능력을 나중에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인생 역전의 사다리 같은 게 좀 없어진 느낌. 응? 그런 게 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만약에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반대예요. 나중에라도 시험 봐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늦게라도 저기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한번 열려야만 그게 오히려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나요? 또 검사와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검사와 변호사는 주로 형사법정에서 역할이 많이 나뉘죠. 검사는 기소하는, 응? 검사는 기소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변호사는 방어하는 역할을 하죠. 재판 준비하는 과정은 뭐 비슷해. 기록을 철저히 보고 당사자 만나서 그 면담을 해서 충분하게 사건 내용 청취하고, 변호사는 당사자의 정상관계, 좋은 쪽을 많이 부각해서 변론하고, 검사는 그에 반대로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하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좀 선처해달라는 쪽으로 하고, 또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역할은 다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하죠. 처음 법정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처음 법정에 설 때는 좀 떨리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어떤 판사들 말로는 덜덜덜 자기가 떨려서 자기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나 기억도 안 나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런 말 하는 판사들도 있고, 뭐 검사들도 막 떨리고, 변호사 당연히 뭐 떨릴 수 있죠. 기억에 남는 재판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그 발바리 사건 같은 경우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 같은 경우는 옛날 검사 시절에 강력 사건 전담이어서 이런 학생들한테 말하기는 조금 무거운 사건인데 살인 사건 같은 거 많이 해서 그런 사건들은 이제 엄중한 형량들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그런 사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뭐 지금도. 변호할 사람이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변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반대로 변호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죠. 변호할 사람이 누가 봐도 나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기도 그렇죠. 누가 봐도 정말 좀 잔인하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뭐 여기 대전 교도소에 가면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뭐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이 있죠. 대형 사기 사건, 뭐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뭐 수천억대 사기 사건, 그다음에 수십 번 뭐 성폭력 사건,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죠. 강도 사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잔인하게 사람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건들은 누가 봐도 나쁘죠. 그런 사람들 변론할 때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변론은 그냥 피고인과 같이 재판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응? 다시는 뭐 이런 안 하겠다고, 하여간 반성하고 선처를 비는 방법 말고는 없죠, 뭐 사실. 그쵸? 마음의 부담 굉장히 크죠, 뭐. 하지만 선처를 비는 방법 말고는 없고, 그래도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론을 의뢰할 때는 자기 개인 감정 가지고 그 변론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응?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유리한 점, 유리한 정상이 없는지 잘 파악을 해서 변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아, 저 사람 나랑 저 나쁜 놈 변론 안 해. 이건 변호사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뭐 변론해서 억울함이 풀린 경우 꽤 있죠. 뭐 무죄가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같이 그 의뢰인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꽤 있어요. 지금 뭐 예컨대 그 뉴스에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한 20, 30년 전에 화성에서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10여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차 사건이 그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징역을 살은 것 같아요. 그것도 20년씩이나.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 진범이 자백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 자백하는 사건도 수십 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평소 만약 재판에서 패한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서 지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재판에서 지면. 근데 질만한 사건이 예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완전한 패소는 또 오히려 또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가 100만 원을 청구를 하면 그 100만 원이 다 인용되면 상대방은 전부 패소죠? 근데 50만 원만 인용되면 반은 승리고 반은 패소잖아요. 반대편도 반 승리, 반 패소고 이렇게 일부 인용, 일부 패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부 패소, 전부 승소 이것보다는 일부 패소, 일부 인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승소율 몇 프로다 변호사가 이렇게 과장광고하는 변호사들은 그 좀 가짜예요, 가짜. 그건 있을 수 없는 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재판에서 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걷고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뚱뚱해도 배드민턴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죠. 그다음에 평소 의뢰가 없을 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의뢰가 없을 땐 놀아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죠. 배드민턴 치고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렇죠. 뭐. 훌륭한 검사, 변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훌륭한 검사나 변호사의 기준 제가 보기에는 성실성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의뢰인이라 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성실한 변론, 성실 변론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런 사례가 또 생깁니다. 몇 건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검사들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특히 자백하는 사건일수록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법조인은 성실성이다. 뭐 기본적인 실력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법조인들은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에는 법조인을 정말 너무 조금 뽑았어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5명 뽑은 적 있어요, 1년에. 응? 그게 5명을 뽑으니 이건 뭐 다 떨어지라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983년도까지는 1년에 50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면은 얼굴 보기도 힘든 직업이었죠. 그 희소성이 있으면 변호사라는 그 뭐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경제적인 부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았죠. 근데 지금 뭐 최근 4년 동안에 1년에 2,500명씩 나왔어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1년에 2,500명 4년 동안 나왔으니 4년 동안 10,000명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1년에 1,500명씩 변호사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희소성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대전에서 10년 전쯤에 변호사 개업할 때 140명 있었는데 인구는 오히려 줄었죠. 지금 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은 없어졌고 이제 지금부터는 변호사라는 직업도 일반적인 직업과 뭐 거의 동일한 직업이 됐고, 그런데 마음 자세는 이제 뭐 변호사가 돼서 뭐 돈을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정말 성실한 변론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 자세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존경하는 멘토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멘토 어려울 때 그러게요. 저는 멘토가 한 명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친한 형님도 있고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울 때 꼭 물어보죠.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거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실은 가장 상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랑 가장 많이 상의를 하죠. 가장 먼저 많이 상의를 하고 또 뭐 가족들한테도 물어보고 여기 동료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어떤 특정한 한 개인한테 물어보질 않고요. 그런 면에서 멘토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특정한 한 명에게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교차적으로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뭐 한 명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의존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그 책보다는 책은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변호인이라는 영화 본 학생 손 들어보세요.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 한 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인데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1980년대 초반에 그 사건이에요.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서 얻은 그 자백이 법정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 다음에 그 법관과 검사가 권력에 얼마나 나약했던 존재들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변호사 혼자 그 인권 변호사가 혼자 그 처절했던 그 노력, 그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변호인이란 영화를 꼭 한번 보고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 법조인의 꿈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준수 학생. 마지막으로 법이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도덕과 법은 구별되어야 되는데 상식의 최소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은 안 지켜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만 처벌은 안 받잖아요. 하지만 법은 법을 안 지키면 욕도 먹고 처벌도 받죠. 그러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 상식의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 계약이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만 권력의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악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뭐 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저항의 대상이다. 그래서 현명한 시민들은 그것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시민의식, 그런 것을 꾸준히 함양해야 되고, 단순히 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순응하는 그런 시민이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권력이 함부로 시민을 억압하고 누르지 않는다. 법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지배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야 법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죠? 정의의 얼굴을 한 법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도 노력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권력도 노력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죠? 네. 하여간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사무실에 와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생했어요. 다 같이 박수.